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봉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3월 12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 논평 꼭지로 제 부족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토요일 날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철천지 문수로 여겨졌던 사우디가 이란하고 외교 관계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화해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미국이 중동에서 빠져나간 이후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그것이 화해로 결말을 맺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단은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것을 중국이 중재해서 이 약속을 했다. 화해의 약속을 중국 베이징에서. 거기서 중국 외교의 1인자인 왕이가 3자 성명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화해를 했고 정인이 됐고 그 화해가 현실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중재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걸 또 보여줬죠. 예. 그래서 미국은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발을 빼면서 중국 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그 전환의 시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연착륙을 시도하면서 세계의 긴장을 다시 동북아 쪽으로 밀어 넣으려는 그런 딱 그 전환점에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서 이걸 터뜨렸다. 미국을 훨씬 더 초조하게 하는 일이다. 뭐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보도는 주로 어제 아침에 주로 나왔어요. 예. 어제 낮에 걸쳐서 우리나라하고 다른 세계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영자 매체죠. 예. 자, 이 내용입니다. 사우디 이란과 외교관계 재개하고 대사관도 다시 열기로 발표해. 해서 베이징에서 있었고 중국이 중재를 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났고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왕이가 이전에는 이제 외교부장이었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외교장관이었는데 이제 당으로 올라가서 당에 있는 그 외교를 총괄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는 명실공히 외교의 중국 외교의 1인자가 된 셈이에요. 자, 사우디의 무사드 빈 모하메드 알 알리반이라는 사람하고 오른쪽에 이란의 알리 샴카니 둘 다 어떤 핵심 권력층에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가 만나서 3자 간의 약속을 이제 했다는 거고 이런 회담은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되어 왔기 좀 물밑 접촉이 미국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언론에도 그런 게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고 중동에서 그 결과물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기도 골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자, 이런 이제 세계적인 언론들에서 보도가 쭉 났고 국내에서도 보도가 이제 단신으로 일단 전달이 되기는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별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사실관계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은 2개월 내에 외교관계를 재개한다. 외교관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그 실무 협의를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내용은 뭔고 하니 양국의 내정 간섭이 없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동이 앞으로 어떻게 그들의 협의체, 그들의 평화, 공동 번영을 추구할 것인가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가장 컸던 게 내정 간섭이거든요. 중동 국가 간의 내정 간섭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의 국가들이 중동의 관심사에 뛰어들면서 내정 간섭을 하는 것. 그래서 내정 간섭 없이 하겠다라는 부분이 크게 띄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중국이 중재를 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미국의 힘이 빠져나간 자리에 중국이 들어오는 형국인데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야지 말이 통하겠죠. 뭐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큰 힘의 세력인 중국이 예전 미국과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이제 중재를 통한 사우디 이란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내정 간섭 없이 하면서 과거 양국 간 체결된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다. 2001년에 안보 협의가 있었고 1998년에는 교류 협력 확대해가지고 무역, 뭐 다음 세대를 위한 일, 뭐 지적 또 기술적, 과학적 교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시작하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중동에서 가장 힘 있는 두 나라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큰 것은 시아파, 수니파로 서로 파가 다르잖아요. 종족이 두 개의 주요한 종족이고 또 이란하고 사실은 이라크 이쪽이 또 종족은 같아요. 예, 이것이 대타협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얼마까지만 해도 예멘 내전에 이란이 관여했다는 부분도 이런 종족적인 기반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중동 전체가 이제는 화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중동만의 어떤 균형이 유지되고 조정이 유지되고 그것이 중국의 힘에 의해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시리아 같은 곳에서는 또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입지는 말할 것도 없다. 엄청난 변화다.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예. 이거를 관망하고 있지만 않았을 거거든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이 뭐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마다 먼저 폭격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뱉어온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서 사우디가 돌아섰으면은 사우디하고 형님 동생하는 우리하고도 관계가 긴밀한 UAE 같은 것도 당연히 돌아서는 거예요. 예멘 내전 같은 것도 어떻게든지 해결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상대방한테 끼어들 구석이 적어진 거예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에서인데도. 자, 미국의 물가 조절을 위해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은 사우디에 가서 석유 정산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죠. 직접 찾아갔던 적도 있었죠.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이에요. 이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겠죠. 예. 냉장에 거절했잖아요. 비웃음 받으면서. 예. 그런 데 대한 조절 능력이 이뤄지는 거예요. 예. 왜 본인들의 이해관계로 중동에서 빠져나갔으면 그냥 빠져나간 대로 순리대로 일을 처리해야지 왜 본인들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뭘 해달라고 그러냐. 안 된다 말이야. 뭐 그런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 전혀 다른 판세가 달라졌다. 뭐 이렇게는 보여져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왕이가 한 말이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을 대체하는 그 지역에서 새로운 리더십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상징적이에요. 이거는 중국의 큰 어떤 성과예요. 외교적 성과고 큰 승리예요. 여태까지는 뭐 아프리카나 좀 어려운 나라들한테 도와주면서 뭐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아내는 그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거는 세계적 무대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걸 조정해냈고 많은 비슷한 위치에 세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중국을 지금 쳐다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 여기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는 중국과 지금 미국이 소위 말하는 패권 다툼에 있어서의 그 성패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 외교의 1인자인 왕이가 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점에서 미국과 다를 것인가. 그리고 그가 한 이야기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건가.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이런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한테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를 화해시켰다. 자, 그러면 한반도로 들어와서 남과 북을 화해시키겠다. 중국 입장에서는 더 관심이 큰 분야죠. 중국과 땅이 붙어 있는 곳이니까. 예. 만약 그런 여지가 생긴다면. 자, 미국이라는 힘이 만약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을 거둔다면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가정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중동에처럼. 중동에서 미국이라는 힘이 본인들의 석유가 많이 생산됨으로 해서 빠져나갔잖아요. 오래 수십 년 동안 거기를 주물러 오다가. 하지만 그 위기, 이제 그 안에 사실 서로 생채기만 내놓고 나간 셈인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란과 사우디잖아요. 예, 그것을 묶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한반도에서 만약 미국의 힘이 빠져나가면은 누구의 힘이 들어올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런 가상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어. 예. 자, 이 한 이야기가 우크라이나전 외에도 세상에 관심 가질 사안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 말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지금 미국이 본인의 어떤 편집증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1등 국가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는 곳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즉 전 세계적으로 지도력의 공백, 리더십의 공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완곡하게 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예. 그리고 중동은 외세 없이 중동 사람끼리 말로 해결해라. 예. 우리가 뒤틀지 않는다 들어가서. 미국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말을 누가 평가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죠. 어떤 것이 앞으로 세상에 적절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몫으로 던져져 있는 거예요. 이미 달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전쟁 없는 평화와 번영의 중동. 이게 크죠.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잖아요. 거기서. 그게 외세의 역할이 있었고. 동남아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고 다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미래의 상은 최소한 그렇지 않다라고 중국은 제시는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행동으로 그걸 실천으로 따라가는 것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손해가 가는 걸 감수하면서 그거는 좀 지켜볼 이야기지만 일단 새로운 전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을 텐데 그것을 제가 이제 영상에서 제 채널에서 다뤘던 내용과 비교해봐도 이빨이 맞아가는 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얼마 전에 다뤘던 이 내용입니다. 2월 21일 날 중국이 UAE에 그들의 L15 훈련기를 수출해요. 우리 FA50 같은 레벨입니다. 수준입니다. 그래서 12대인데 옵션으로 36대가 더 들어있는 합의 48대. 우연히 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판 FA50의 숫자와 거의 같죠. 예. 자, 이때 그런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F-35를 원래 살려고 그랬죠. 작년, 재작년, 한 2, 3년 전에.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오케이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어디 무기를 샀습니까? 프랑스에 무기를 샀죠. 라파를 사버렸죠. 이번에는 중국 걸 사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수출권은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구나. 몇 년 전까지 미국이 아프간에서 마지막으로 빠져나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UAE는 미국의 우방이었어요. 맹박이었죠. 예. 그 상황에서는 그런 여건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우리 거를 산다 할지라도 중국 걸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렇게 해버린 거죠. 큰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에요. 예. 저도 아마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1월 15일 그 비슷한 시기에 UAE의 적은 이란이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 위에 시사저널에서 뽑은 제목 보이시죠? 정색한 이란, 비상글린 외교부, 윤 대통령 발언 확대 해석 안길.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머릿속에 외교관이 얼마나 단순하고 다른 나라 어떤 지도자들의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안이죠. UAE와 사우디는 형님 동생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우디가 이란하고 관계 개선을 했으면 UAE도 당연히 그 분위기에 편성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좀 전에 UAE가 중국제 훈련기를 산 것은 그거의 뭐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다 인지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런 발을 뱉었다는 거죠. 국익에 큰 손해를 끼치는 내용이고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우리의 지도자한테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죠. 국제적으로. 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냐. 저는 이게 중국이 뚜렷한 성과를 낸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다. 손에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모든 세상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과다. 미국은 뒤통수를 맞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 미국이 여기서 발을 담글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비슷한 사례가 많이 나와요. 왜냐, 트럼프가 이란과 핵 협상을 박차고 나왔잖아요. 오바마 때 공을 들였던 거.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이 판이 깨지지 못하게 다 업적으로 다 참여한 거잖아요. 거기에 다 안면 몰수하고 빠져나왔던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면서 이란과의 핵 협상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신호를 주고 나왔어요. 공언을 한 셈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 복귀를 못하고 있죠. 거기는 우크라이나전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한반도에서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종전선언 그걸 못하고 있죠. 역시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자, 그 빈틈을 노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왕이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우크라이나전 말고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 많이 있다. 미국이 신경을 썼어야 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안 하니 이런 컨셉으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이 크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 전제가 가능해져요. 왜냐, 너희들끼리 말로 하라. 중국이 일단은 조건을 붙이지 않은 핵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란은 생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했죠. 왜? 포위돼 있으니까. 고립돼 있고. 무역도 다 잘렸잖아요. 기름값도 못 받고. 그런데 그게 풀렸어요, 이제는. 그럼 핵무기 포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준비 다 된 거? 이거 엄청나게 크게 당한 거예요, 미국은. 자,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고립되겠죠. 중동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됐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핵무기를 만지작거려야 될지 몰라요, 이제.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미래에는 다른 경제판을 짜려고 하지만 현재에는 원유에 기대고 있으면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원유를 생산하고 유통해서 돈을 버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미국이 거기에 반대를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부터 미국은 적이 된 거죠, 전부 다. 왜냐하면 중국이 중재를 한 거니까. 미국이 반대를 하는데도 그들이 원유를 유통시키는데 문제가 없을까? 돈을 축적하는데. 그게 지장이 생기면 큰일 나겠죠. 예. 그러면 단지 이제는 이란도 주요 석유 수출국이에요. 이란의 경제 규모가 사우디보다 큽니다. 그 두 개가 단지 합쳤다. 중동이 힘을 모은다. 중동이 힘을 모아서 미국에 저항을 하는 형국으로 간다. 예. 그런 긴장관계가 계속 조성된다.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원유에서 오는데 거기에서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원유를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를 틀어막으면 어떡하지? 예? 우리의 미국에 있는 자산을 동결해버리면 어떡하지? 은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대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이란의 또 경우잖아요. 우리도 이란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주지 못한 대금이 물론 미국의 요구 때문에 그래요. 예. 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가 넘는 돈을 우리 은행에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 이겁니다. 달러로 만약 결제 그렇게 하면 달러로 결제를 안 하고 다른 걸로 결제를 하겠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전에 중동에서 가다피 같은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 경제권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죠. 그때 금화를 아마 그때 유통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거래하기 위해서. 밖에서는 아랍 민족주의로 비춰지고 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정도 사안이에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인가. 미국이 만약 다 틀어막는다면 위안화 경제권의 확대.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예. 즉 이렇게 된 상태가 지금 달러에 대한 타격이에요. 예. 예전에 오일 달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원유를 거래하려면 달러로만 거래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중동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중동에 있는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 자, 푸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면 사실 미국한테 불리한 일도 많이 생긴다. 왜냐? 달러로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거래를 하거나 다른 나라를 거래할 때 위안화를 쓰거나 또 실물 거래를 많이 하게 된다. 달러가 약해지는 것이고 곧 미국이 약해지는 것이다. 왜 재무든 파는 짓을 하냐. 의미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중동산 원유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그 위안화 경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데 대한 기대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금 사안은 이란의 상황은 북한과의 상황과 정말 비슷해요. 그리고 북한의 상황은 이란의 상황보다 미국의 이해관계, 안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에요. 밑에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서 미국이 북핵 해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이란, 사우디 화해권을 통해서 중국의 구심점이 생겨서 강력한 흡인력이 생기기 전에 잘라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예.
자, 원유 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럼 이제 사우디, 이란이 앞으로 달러로 거래하겠습니까? 달러 절대 거래 안 합니다. 사우디도 여기에 올라탈 가능성이 커요. 이제 신경을 쓰겠죠. 미국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 조치를 가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 빠져나갈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예. 그게 중국 위안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안화가 다 뭉친 다음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이 IMF 기준이에요. 그리고 GDP는 여러 가지 오류가 많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 같은 건 포함이 또 안 돼 있어요. 예. 쉽게 이야기해서 감방에 들어가 있는 죄수를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가는 돈도 GDP에 포함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예전부터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한 바가 있고 위안화 절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환율 조금만 조정하면은 중국과 미국의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 IMF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이 IMF 작년 22년 10월 자료예요. 미국이 1위고 중국과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저 중국하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나라들이 위안화 경제권으로 위안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중국, 러시아, 이란, 이번에 했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지금 GDP 순위로 세계 11위입니다. 우리는 왠지 북한하고 처지가 비슷해서 경제적으로 고립돼 있죠. 금수 조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되게 공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작년 10월 기준으로는 우리보다 순위가 높아요. 인구도 한 8,500만 정도 됩니다. 인구도 많아요. 그리고 사우디가 18위예요. 예. 자, 요 국가들 빨간색으로 칠한 국가들을 다 합쳐보면은 전 세계 GDP의 23%예요. 미국은 24%예요. 현재 비슷하죠? 예. 여기서 땅 따먹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위안화냐 달러냐 그런 전쟁터의 한 단면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는 인도가 보이죠. 인도는 5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전 세계에서 3%에서 4% 정도 돼요. 만약 여기가 중국 경제권하고 손을 잡았다. 이러면 여기가 벌써 한 26에서 27%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미국이 처한 위기를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년에 1%씩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눈덩이 불듯이 확 옮겨갈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쟁점화하면서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게 된 이유예요. 이렇게 보면 그들이 적이 맞죠. 이게 커지면 자기들은 죽으니까. 예. 중국은 여유가 있고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죠. 미국은 없는 사안을 꺼내서 확대하죠.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돼 있는 겁니다. 한쪽은 그냥 가만히 있어 늘고 다른 한쪽은 초조해지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데 이번에 이란하고 사우디 건이라는 큰 건이 터진 거예요. 긴장감이 훨씬 더 고조됐겠죠.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게 미국의 딱 생각일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 된다. 이 흐름을. 이겁니다. 제가 바이든이라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무리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자,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슈가 됐었죠. 박근혜 정부 때. 아시아개발은행 AIIB 2016년부터 생겼고 그때 중국과의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것을 우리 인천 송도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었죠. 이게 현재 베이징에 본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중국의 금 보유량에 대해서, 러시아의 금 보유량. 제가 몽골 뉴스를 가끔 보는데 몽골 뉴스를 보면 몽골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정부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내요. 뭐 이런 거죠. 이번에 우리 몽골 은행이 금 얼마를 샀다. 이렇게. 자, 지금 뭐 세계 경제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엊그젠가 미국 은행이 하나 망했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은행이. 벤처 기업에 투자하던 그곳이. 사실 자, 그래서 경제 위기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거 하나 해결하기에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파생상품으로 은행끼리. 우리 예전에 이미 경험해봐서 아시죠? 예. 2007년인가 2008년인가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고 투자은행이 하나 무너지면서 그렇게 됐었던 거죠. 예. 이번에도 좀 조짐이 안 좋아요. 어찌 해결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이제 종이 화폐의 한계가 도달하게 되면은 기댈 수 있는 것은 현재는 금이다. 자, 그래서 미국이 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없다. 금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끌어모은 곳이 어디로 갔느냐? 미국이 파는 금은 다 어디로 가 있느냐? 중국으로 가 있다. 많은 부분이. 러시아도 많은 금을 가지고 있다. 위기를 대비해서. 게다가 중국은 미국의 빚을 가장 많이 빌려준 곳이잖아요.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여러모로 불리해요.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어디에 위안 경제권, 달러 경제권의 선택을 강요받을 때 이런 걸 충분히 아마 고려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태도,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비교하겠죠. 중국과 미국 간에. 그리고 세계 경제가 진짜 힘들어졌을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누가 더 많이 비축하고 있는 것인가. 그 하나의 지표가 금 보유량이 되겠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제 속보로 났어요. 일본 기사인데 다른 데도 났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은행 SVB가 파산했다. 여기가 주로 벤처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질지 이걸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 무너진 거거든요. 자, 미국 실리콘밸리가 옛날에 기업 공개 시장의 핵심이었고 미국 경제의 생명력이었고 또 전 세계 아이디어가 뿜어져 나오고 세계의 똑똑한 친구들이 다 여기에 가서 창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다 이런 데서 태어난 겁니다. 페이스북 같은 거. 네. 그렇지만 그 기업 공개 IPO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한산해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작전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무슨 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짜로 불꽃 일으키는 거 빼고는 진지한 의미의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경제 위기는 경제 위축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축은 이미 코로나 전부터 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 더 많은 돈이 풀렸죠. 네. 그럼 그런 상황이에요. 투자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돈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럼 돈의 무게에 지금 깔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 그게 국제적인 상황이고 미국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번 SVB 은행의 파산은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세계 경제 흐름에.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떤 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것도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제가 이거 2021년 말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큰 딜을 한 것 같다고.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을 벌이면서 이런 게 좀 더 노출이 되는 거죠.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온 일인데 왜 비밀스럽느냐? 우리가 쿼드에 가입해야 된다고 윤석열이 이제 취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분위기를 띄웠었죠. 그런데 사실은 제 쿼드는 인도가 들어가 있죠. 인도, 호주, 미국, 일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거보다도 또 오쿠스는 이제 앵글로색슨끼리 하는 거죠. 영국, 미국 또 이건 민족 동맹이고 아까 이제 쿼드는 지역 동맹인 셈이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다 보이고 저기 올라타야 된다 저런 거에서 우리 안보가 보장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더 뚜렷해져요. 한국과 미국은 이거 쿼드 오쿠스보다 훨씬 더 실전적인, 더 중요한 미국의 본질에, 미국의 안보라는 본질, 패권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미국의 본질이라는 본심과는 가장 가까운 그런 동맹 체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를 딴 걸 이야기하는 셈이죠. 핀트가 전혀 맞지 않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이야기가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거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큰 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통일권이 같이 붙어 있는 거고 일본은 그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베가 제명을 못 살았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훨씬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려질까 말까 한 이야기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여요.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중국과 미국의 안보 지금 패권 경쟁에 있어서 우리 한반도가 어느 편으로 들어가느냐는 큰 차이예요. 경제력이라는 부분에서 그렇고 군사력이라는 부분에서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그렇고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핵심 국가예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우리 편으로, 왜냐하면 남한은 우리의 동맹 국가였으니까 오랫동안 혈맹이니까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라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북한은 6.25 전쟁 때 중국군과 한편으로 싸웠던 그쪽 자기들끼리 혈맹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캐스팅 보트가 된 거고 이전 정부에서 그게 큰 딜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남북이 하나로 됐을 때 그것을 미국이 용인을 해주면, 적 관계를 개선해서 종전을 해주면 우리 한반도 전체가 미국 영향권으로 미국 영향권에 머물러 주겠다. 너의 부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 거기에 응할래? 저는 응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고체 연료 제한 풀고 또 우주 발사체 말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해주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였을까요? 예. 핵추진 잠수함 용인해 줬을 거고 지금 항공모함도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 오쿠스나 쿼드가 다 뭡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혼자 힘으로 이렇게 누르기에 부담스러우니까 그 지역 동맹국들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의 가장 정확한 좋은 사례가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딜을 한 거죠. 왜냐? 한반도가 대륙과 연결되고 해양과 연결되는 그게 우리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주도권을 가져야지만 중국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이 결정하는구나. 미국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그걸 알지만은 자기의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정도로 해서 중국의 방어막이 돼주면 합리적인 선에서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딜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중국도 상당한 협상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중재력을. 사우디와 이란에서. 예. 그런 것을 똑같이 투영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한반도에. 시진핑과 우리 지도자가 만나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일단 미국이 여기서는 우선권을 행사했어요. 그렇지만 이란에서 경우에서 봤지만 핵협정, 이란 핵협상 미국이 먼저 시작했죠. 그렇지만 결국 빠져나갔죠. 타이밍을 놓치니까 중국이 들어와서 채갔잖아요. 한반도에서 똑같은 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미국이. 왜냐 평화협정 다 하려고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발 빼고 나갔잖아요. 이란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미국이 훨씬 신속해질 가능성이 커요. 어차피 우크라이나전에서 관심사를 중국으로 돌리기 위해서도 우리 한반도 끈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란 사우디 건 화해 건으로 그것은 더 촉발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싸움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하고 미국이 지금 화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들의 번영에 있어서 지금 외국과의 협력 관계가 없이 러시아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네. 다른 데랑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거기서 한국은 좋은 파트너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한반도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요. 중국을 선택하느냐, 중국을 통한 한국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한국과 바로 통하는 것이냐. 그러려면 미국과의 화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러시아하고 미국과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대했겠죠. 이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이 엄청난 군비 강화를 한 거죠. 예.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비 각각의 무기 체계에 있어서 개발에 있어서 그 무기 체계는 미국에 없는 무기 체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중국의 무기 체계 기준에 두고 있어요. 중국 무기보다 나아야 되는 게 우리 기준인 것 같아요. 자, 뭐 거기서 이제 남북을 하나로 이제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중국이 발을 담그는데 미국이 발을 담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사안이 지금은 비핵화죠. 그걸 실마리로 해서 말을 풀어 나가는데
자, 이 사진을 보면은 2020년 10월이고 이때의 분위기를 바이든은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이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제 선점을 한 상황이고 그 다음 그걸 실행에 이제 못 옮기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펠로시 건으로 인해서 중국에 손을 뻗친 경우가 있었어요. 미국을 엄청나게 긴장시켰겠죠. 그래서 강력한 압박을 넣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강력한 압박의 결과로 2022년 8월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게 되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핵심 지금 조건이 빠져 있는데 비핵화 선언만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윤 정부의 성향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거기가 과연 미래지향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각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팩트 기반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비핵화 선언만 하더라도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예요. 자, 남한의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아무런 얼마나 많은 긴장을 고조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섣부른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게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당장 내일 전쟁이 날 것 같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과 북한이 남한을 빼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버려서 우리끼리 그냥 종전선언하기로 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하기로 한다. 라고 약속만 해버리고 공표를 해버리면은 우리 남한 정부, 남한의 윤석열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담대한 구상을 따르자면은 그 말만 듣고도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 인프라 지원하겠다. 이미 자주권을 상실한 거예요, 여기서. 미국의 입장에서 남한의 정권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그 남한이 계속 반대하면은 북한하고 협의를 해버리고 남한에 통보를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이 더 거세게 몰아칠 수도 있고 저는 비핵화 선언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우리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핵화 선언만 하고 나중에 하겠다. 그리고 뭐 5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국제 정세가 달라진다? 그러면 북한은 핵무기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만 용인하면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무기를 한반도에 갖다 놓는 게 어렵잖아요. 긴장을 강화시키고. 그런데 한반도에 있는 교류를 하는 두 나라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의 턱 밑에서 핵무기를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스스로를 다 가지게 되고 중국한테는 충분한 고성도시 이상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영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미국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움직이고 우리의 이해관계대로 움직이고 그 이해관계가 미국하고는 맞는 선에서 미국이 움직여줘야 될 거예요. 거기서 고립되는 것은 일본밖에 없는 것이죠. 아베는 그걸 알았죠. 서가, 기시다, 뭐 총리가 계속 바뀌었지만 지난 30년간 아베가 죽을 때까지 아베는 일본의 독재자였죠. 그런 그가 그렇게 허무하게 갔다? 저는 우리 한반도 상황이랑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이란, 사우디, 중국의 중재를 통한 그 합의, 평화로 복귀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한반도 상황까지 연결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할게요. 네.